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저를 저버린 줄로만 알았던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한동안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었어요. 저 빼고는 모두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을 원망도 해보고 비관도 해보았죠. 그런 제게 너만 힘든 게 아니라며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준 참 고마운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런 훌륭한 분의 이야기를 보다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모자란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주 사람으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본디 몸이 약했던 아버지께선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덕분에 전 아버지의 얼굴을 제사상에 올라온 영정사진 속 모습으로 기억할 뿐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저와 제 남동생을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여자 혼자 아들 둘을 키워내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춘기가 지난 후 철이 든 저는 고된 세월의 풍파로 남들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어머니께 언젠가는 제가 꼭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아이고, 우리 듬직한 큰아들, 말이라도 참 고맙다. 난 너희가 잘만 커주면 그걸로 다 돌려받았다고 여길 테니까 제발 번듯하게 몸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너희 가정도 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건강이 제일이다. 알았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인지 항상 우리 형제에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며 강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건강 관련 영양제나 약품에 관심이 생겼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작게나마 영양제 수입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자리 잡는 데는 거의 10년이라는 기간이 소모되었지만 그래도 갖은 노력 끝에 저는 제 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일은 성공도 하고 토끼 같은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라는 놈은 매정하더군요. 앞만 보며 치열하게 달렸던 저는 정작 제일 중요한 어머니의 건강을 미처 먼저 보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드디어 제가 한숨을 돌리고 멈춰서서 어머니를 돌아보았을 때 이미 어머니 생명의 불꽃은 약하게 꺼져가고 있었죠. 그렇게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던 30대 후반의 나이에 어머니는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고작 75의 나이에 말이죠.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효도할 기회는 주셨어야죠. 아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그러게 형, 엄마 좀 미리미리 찾아뵙지 그랬어. 엄마가 형 전화를 매번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그러면서도 사업하느라 바쁜 큰아들한테 방해되면 안 된다며 먼저 전화도 못 하시고 엄마 호강시켜드리겠다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정작 자기 사업에 눈이 멀어서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엄마가 돌아가신 게 형 탓이 아닌 건 알지만 난 이제 와서 눈물 지는 형이 밉고 가증스러워. 형이 밉다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 대신 어머니 곁을 지켰던 동생은 펑펑 울며 제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동생은 제게 미안하다며 그냥 어디든 원망을 쏟아낼 곳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동생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업이라고 병 들어가는 어머니를 돌아볼 여유조차 갖지 못했던 걸까요? 바보 같은 전 나중이라는 건 늙어가는 어머니가 아닌
젊은 제게만 주어진 특권 같은 말이라는 걸 왜 몰랐던 걸까요? 그렇게 비탄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불행이라는 놈은 결코 혼자 오는 법이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마스크 시국으로 인해 수입이 주된 일이었던 제 사업은 크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제 사업은 아주 잠시간 내리쬐는 성공이라는 빛을 뒤로하고 전부 망해버리고 말았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느꼈던 순간 10년을 공들인 사업과 어머니를 잃게 된 저는 굉장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방에 처박혀 술만 마시며 지냈어요. 그런 저를 붙잡고 아내는 엉엉 울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하더군요. 당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언제까지 비탄에 잠겨만 있을 거냐고.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실패자야. 난 어머니도 사업도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어. 당신도 나 떠나. 당신은 아직 젊고 똑똑하잖아. 게다가 번듯한 공무원이니 나랑 헤어져도 언제든 누구와든 다시 재출발할 수 있어. 당시 굉장한 좌절감에 빠져있던 저는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짓거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말을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던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더라고요. 실패는 당신 혼자만 해? 당신이 뭐 나라를 팔아먹었어, 사람을 죽였어.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이 어딨어. 다 이렇게 실패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지. 정신 차려. 당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아주 평범한 사람 중 하나라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나한테 그런 망언도 할 수 있는 거야. 이 등신천치야. 아내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저는 결국 아내의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 또한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저를 따라 무척이나 많이 울었죠. 그렇게 강하고 현명한 아내 덕에 저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빚은 남아 있었지만은요. 그렇다고 마흔의 늦은 나이에 신입을 받아줄 회사를 찾긴 힘들었고 전 아내와 상의 끝에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취객의 난동과 토악질, 반말을 찍찍 내뱉는 어린애들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세상엔 얼마나 많은 인간 군상이 존재하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렇게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애써 다잡고 있는 마음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도로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고 계시더군요. 손님을 찾던 저는 냉큼 할머니 앞에 택시를 세웠죠.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할머니를 태운 후 물은 제 말에 할머니는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쪽지에 적힌 장소는 바로 광주 영락공원이었어요. 납골당 말이죠.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할머니를 살폈죠. 할머니는 휴대폰에 누군가의 사진이라도 있는 건지 연신 휴대전화에 액정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우세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잔뜩 물기 젖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이번이 제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아서요. 서글퍼서요. 영락공원이면 납골당 맞죠? 거기 무슨 일로 가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거기에 죽은 제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늙고 병들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갑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다시 차오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꾹꾹 눌러 닦더니 제게 긴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3살 나이에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장흥 사람이라 저도 남편 따라 그곳으로 내려가게 됐죠.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세상 둘도 없이 좋으셨던 내 시부모님들이 말입니다. 할머니는 달리는 창밖을 보며 아주 먼 과거에 대해 회상을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시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셨답니다. 당시 어른들답지 않게 할머니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다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라도 할라 치면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알고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내 손에서 빗자루를 빼서 드셨다오. 당신이 하겠으니 넌 얼른 더 자러 들어가라며 말이에요. 어쩔 줄 몰라 민망해서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시아버지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시엄마 성정이 워낙에 그러하니 신경 쓰지 말고 정 할 것 없으면 자기 장기 상대나 되어달라면서 말이에요. 당신이 장기 두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며 말이죠. 할머니는 그렇게 아드님을 낳으시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시는지 중간중간 미소까지 지으며 말이죠. 그런 시부모님 아래서 나고 자란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지요. 어찌나 나한테 자상했든지 동네 어른들은 우릴 보고 며느린 제가 전생에 아주 많은 덕을 쌓았을 거라고 다 입을 모아 말씀하곤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덕을 쌓긴 무슨 그때의 짧은 행복은 뒤에 이어질 불행에 대한 전조 증상일 뿐이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낳고 5년 후에 남편이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가 시큰거려 저는 괜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코끝을 매만졌죠. 견딜 수가 없겠더이다. 남편을 보낸 후에 그 집에서 차마 살 수가 없었어요. 눈을 두는 곳 하나하나 남편이 없는 곳이 없었거든요. 집 앞마당을 쓸 때면 일을 마친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자려고 누우면 제 옆자리에 나란히 누운 남편이 날 다정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미칠 것 같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시부모님 곁을 떠났지요. 제가 아들 손을 잡고 떠날 때 우리 시부모님이 제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아가, 제발 가지 말아라. 우리 곁에 있어다오. 여자가 혼자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무슨 고생을 하겠다는 말이냐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 뜻을 꺾고 장흥을 떠났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제 손에 당시 소 한 마리 판 정도의 큰 돈을 쥐어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 데리고 잠시 광주에서 살다가 나중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장 한 구석에 뼈 해장국집을 차렸지요. 시부모님의 걱정대로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간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더군다나 모진 서울살이를 이겨내며 말이에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조그만 몸으로 자기가 항상 엄마인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착한 아들 덕에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죠? 맞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자꾸만 지난날의 저와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래서인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점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어느새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했다던 말은 마치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같았고 할머니의 심정은 마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마음 같았으니까요. 나이가 20이 넘어서 서울 공장에 취직한 아들이 첫 월급으로 샀다며 제게 가져온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웃음이 납니다. 아들은 여자 혼자 뼈해장국집을 운영하던 제가 어지간히 걱정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약주를 곁들이는 남정네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글쎄 남사스러운 빨간 내복이랑 같이 장난감 수갑을 준비했더군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걸 어디서 구해왔냐며 말이죠. 제가 하도 놀라니까 아들이 우스웠는지 웃어젖히면서 장난감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이걸 왜 주냐고 물었더니 가게에서 잘 보이는데 무심한 척 그걸 올려두라고 합디다. 사람들이 뭐냐고 물으면 친한 경찰관이 밥 먹으러 왔다가 두고 간 거라고 하라지 뭐예요. 그런 엉뚱한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내는 건지 원. 아들 생각만 해도 좋으셨는지 할머니는 웃음 끼는 말투로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마냥 즐겁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분명 지금 아들을 보러 납골당에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애가 선하고 성격도 좋으니 주변에서 걔를 가만뒀겠어요? 아들은 아주 참한 색시를 만나 28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광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며느리를 따라 직장도 광주로 옮겨 이사를 했지요. 어린 시절 살던 곳이니 그곳이 자기 고향이라고 여긴 모양이에요. 저한테도 같이 가자며 눈물 짓는데 당시 제가 하던 뼈해장국집이 아주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려갈 수가 없었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어서요.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전 그냥 나중에 내가 장사를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게 되면 그때 광주로 내려가자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말은 생판 남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던 거죠. 결혼한 지 3년 만에 내 아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내 앞에 되돌아온 겁니다. 마치 일찍이 죽은 내 남편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할머니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영락공원 앞에 도착을 했더군요. 마치 어머니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죽음 이후 후회하던 저 같기도 한 할머니를 그대로 보내는 게 마음 쓰였던 찰나 값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린 할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려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할머니는 힘에 부치는지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갓길에 세워둔 택시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할머니께 여쭈었죠. 할머니, 혼자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정말이요? 그럼 미안하지만 그래 주겠어요. 저를 제 아들 앞에 좀
데려다 주세요. 저런 작고 연약한 노인의 말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저는 주저앉은 할머니를 일으켜 부축해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납골당엔 할머니의 아들 사진이 작게 붙어 있었어요. 아주 늠름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더군요. 제 등에서 내린 할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현우, 잘 있었니? 엄마가 자주 못 와서 서운했지? 미안하다. 엄마가 좀 많이 아팠어. 어떠니? 하늘에서는 행복하니? 이제 아픈 데는 없어? 네가 그렇게 가고 나니까 슬픔이 나한테 병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있지, 엄마는 오히려 감사해. 너 없는 이곳에서 나 혼자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일이 내게는 더 지옥이었다. 이렇게라도 네 곁에 갈 수 있게 돼서 참 좋다. 현우야, 네가 좋아하던 유채꽃이 요즘 아주 만발한다. 어찌나 샛노랗고 예쁘게 피었는지 마치 널 꼭 닮았더구나. 그래서 오는 길에 한 다발 꺾고 오려다가 왠지 이제 막 푸르게 피어난 꽃을 꺾는 게 마치 너를 해하는 것 같아 차마 꺾을 수가 없었다. 그저 꽃 너희들이라도 내 아들 대신 아주 오래도록 피었다가 천천히 지거라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지. 현우야, 내 아들아, 이번이 내가 이승에서 널 찾아오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조금만 기다리렴. 내가 너무 늦지 않게 네 곁으로 가마. 만나면 오래도록 우리 모자 손잡고 오랜만에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자꾸나. 네 크고 따뜻했던 손이 참 그립다, 그리워. 현우야, 이런 찢어지는 어미 마음도 모르고 항상 활짝 웃고 있는 내 아들아, 보고 싶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생판 남인 저조차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가슴을 치며 우는 할머니의 모습은 자식을 잃은 비통 그 자체였습니다. 어쩜 사람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새된 소리로 엉엉 우시는데 차마 듣고 있기가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할머니의 곁에 서서 처음 보는 할머니의 아들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곳을 떠날 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말이에요. 겨우 진정이 되셨는지 그제야 할머니는 멍청스레 서서 할머니를 따라 울고 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 모습에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아이고, 기사님은 왜 우세요? 괜히 저 때문에 기사님까지 애먼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나 봐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지켜보다가 보니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고 할머니는 그런 제 손을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게 조심스레 부탁 한 가지를 하셨어요. 저 기사님, 네, 너무 염치 없지만 택시비는 드릴 테니 다른 곳 한 곳만 더 나를 데려다 주면 안 되겠어요? 내가 가볼 곳이 한 군데 더 남아 있어서 말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디신데요? 그렇게 할머니께서 두 번째로 가자고 말씀하신 곳은 1시간 거리의 장흥이었어요. 바로 장흥에 묻혀 계신 할머니 남편의 산소였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산소는 차로는 올라갈 수 없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더군요.
할머니, 여긴 할머니가 올라가시긴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르막이 좀 기네요. 길도 너무 험하고요. 아닙니다. 제가 또 언제 우리 애 아빠를 보러 오겠습니까? 힘이 들어도 가야죠. 가서 나도 곧 간다고 마지막 인사는 해야 제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곧 죽어 부스러질 몸, 이 길 오르다 좀 다치고 부러진다고 해도 아깝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하고도 처절한 말을 듣는데 할머니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겠더군요. 더군다나 길이 좁아 제가 옆에서 할머니를 부축한답시고 나란히 걸었다가 오히려 둘이 같이 넘어지기 십상일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업히세요. 아유, 아니에요, 기사 양반. 내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대로 혼자 가시게 그냥 뒀다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 미안해하지 말고 업히세요. 솔직히 납골당에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드님의 납골당에서 오열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말이죠. 저는 할머니를 얻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누가 드나들지 않았는지 잡초들이 우거져 할머니를 얻고 걷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군요. 초여름 날씨에 햇볕까지 쨍쨍 내리쬐니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고요. 게다가 움푹 파인 곳이 많아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는지 모릅니다. 뒤에 업은 할머니를 다치게 할까봐 얼마나 마음 졸이며 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15분쯤 올라갔을 때 저는 할머니를 내려놓으며 잠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쉬었다 가도 될까요? 너무 덥네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째을까. 물이라도 사올 걸 그랬어. 그럼요. 얼마든지요. 내가 미안하고 참 고마워요. 다 죽어가는 늙은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말이에요. 그렇게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쉰 후 저는 다시 할머니를 얻고 산을 마저 올랐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디어 할머니 남편의 산소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제 등에 엎여 올라왔다고 해도 뼈약볕 아래서의 산행이 힘에 부치셨는지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도 산소 앞에 주저앉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남편의 무덤을 손으로 연신 쓸어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현우 아빠, 나 왔소.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왔지요. 마지막으로 당신 보러 여기 한번 와보겠다고 내가 엄한 젊은 택시기사님 체력을 홀딱 빼놓았소. 여보, 당신도 보내고 현우도 보내니 사는 게 참 의미가 없더이다. 세상이 온통 잿빛이었어요. 30살이 된 현우를 다시 보니까 어땠소? 그래도 내가 당신 없이 혼자 아들 하나는 잘 키웠지요.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착한 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현우는 항상 내 자랑거리였는데 거기서 당신도 나처럼 어딜 가든 현우 자랑을 하고 다니곤 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무 일찍 가서 못 해본 자식 자랑 거기서라도 하고 있다면 말이죠. 여보, 내 곧 당신하고 현우 곁으로 가리다. 요즘은 밤마다 잠들기 전 생각해요. 오늘은 당신하고 현우를 만나러 갈 수 있으려나,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려나 하고요. 여긴 내가 미련을 둘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매일같이 당신하고 현우를 볼 날만 기다리고 있지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봅시다. 그땐 들려줘요. 영수가 하고 부르던 다정했던 그 목소리. 참 그립습니다, 당신. 아들의 납골당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남편의 산소 앞에서 할머니는 무척 덤덤하셨어요. 아마 아들의 죽음과는 달리 너무 많이 울고 슬퍼한 탓에 남편의 죽음 앞에선 비교적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셨던 거겠죠. 이후 저는 다시 할머니를 얻고 한참을 걸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오르막만큼이나 힘들더군요. 행여 발이 미끄러져 할머니를 업은 채 함께 넘어질까봐 10배로 긴장하며 내려온 탓에 말입니다. 때문에 내려오는 길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숨만 헐떡여야 했죠. 게다가 할머니 또한 저와 대화를 나누실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내려오는 내내 남편의 산소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된 지 한참인데도 자꾸만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고 얼마 못 가 또 뒤를 돌아보시더군요. 남편 산소로 가는 길이나마 눈에 전부 담아 놓으시려는 듯 말이에요. 마지막엔 결국 눈물을 흘리셨는지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기도 했죠. 겨우 산을 빠져나온 우리는 택시에 다시 탔고 저는 우선 에어컨부터 켰습니다. 찬바람을 쐬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뒷좌석에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기사님,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런데 기사님, 왜 처음 보는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 겁니까? 기사님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다고 말이에요. 요즘에도 기사님 같은 사람이 있네요. 저는 할머니의 말에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번엔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도 참 힘들게 사셨거든요. 비록 제가 너무 어릴 적이라 기억은 못하지만 공장에 다니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거든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엔 할머니처럼 식당을 차리셨죠. 할머니 아드님과는 다르게 전 입만 산 아들이었어요. 매번 어머니께 효도하겠다, 나중에 호강시켜드리겠다 말만 하고서 정작 제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채 사업한답시고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은 줄 알았어요. 사업 자리 잡고 여유가 좀 생기면 제 할 일 다 해놓고 나면 그때 어머니를 챙겨도 시간이 충분할 줄 알았죠. 할머니께서 아드님을 따라 광주에 내려가시지 않고 나중을 기약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시간은 그런 저를 기다리기에 너무 늙고 노쇠해졌던 거예요. 온몸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내시느라 동년배 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나이에 비해 이르게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는 제게 효도 한번 받지도 못하시고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원래 택시 기사 아니었어요. 나름 작게나마 성공해본 사업가였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참 인생과도 같더라고요. 힘들게 시간을 들여 쌓아놨더니 방심한 순간 예기치 못한 일들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말이에요. 사업도 쫄딱 망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니 제가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술에 취해 방에 틀어박혀서 지난날 내가 사업에 조금 더 소홀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챙겼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후회로 점철되진 않지 않았을까. 더 크게 성공해 보겠답시고 사업을 무리해서 확장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망하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쓸데없는 후회와 상상만 반복했었죠. 그래도 제가 결혼 안 한 잘해서 현명한 아내 덕에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택시 운전이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생각해보니 힘이 들 때 그런 아내에게마저 몹쓸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너무 후회되지만 더 이상 나락에 빠져 있을 수는 없으니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돈 벌고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제 자신이 조금 덜 밉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야기를 마친 전 괜히 머쓱해져 할머니께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고해성사하듯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그랬어? 어째을까? 이 젊은 양반이 많이 힘들었겠네. 나이도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딱 기사님만 했을 텐데 우리 아들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도 아픈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보내는 슬픔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고생 참 많았어요. 할머니는 뒷좌석에서 제 어깨를 잡고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더군요. 그 진심 어린 위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몰래 눈물을 훔치며 애써 웃어 보였어요. 그리곤 댁으로 모셔다 드릴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죠. 제 선의로 하는 일이니 택시비는 받지 않겠다면서요. 목적지 부근에 다다르니 밝았던 하늘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더군요. 그리고 도착한 할머니의 거처는 다름 아닌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놀란 제가 할머니를 쳐다보자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내 발로 스스로 들어왔어요. 혼자 살다가 그 집에서 고독사라도 하면 내 시체는 누가 치워준답니까? 아주 오래 지난 후에 발견이라도 되면 발견한 사람이 받을 충격은 어쩌고요. 그래서 가진 집 처분하고 여기 들어온 지 며칠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그리곤 다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에 나 좀 여기로 데리러 와줄 수 있겠어요? 할머니의 부탁에 저야 뭐 어차피 그날 하루 내내 할머니께 드린 시간이니 다음 날이라고 못할 건 뭔가 싶어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택시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찾아가니 할머니는 마침 요양병원 문을 열고 나오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 내려온 할머니께서 운영하다가 잠시 문을 닫아놓은 뼈 해장국 가게였습니다. 할머니는 가게로 들어가 저를 앉히더니 한참 후 주방에서 뼈 해장국을 한 그릇 내어주셨어요. 다행히 아직 재료들이 멀쩡하네요. 어서 들어요. 제가 어제 하루 기사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밥이라도 한 그릇 해 먹이고 싶었어요. 밥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요. 아프신 몸으로 제게 밥을 먹이고 싶어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하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곤 뼈해장국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맛이 기가 막히더군요. 와, 정말 맛있네요, 할머니. 제가 먹어본 뼈해장국 중에 제일이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셔서요. 밥을 다 먹고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하자 할머니는 주름진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아니에요. 고맙긴요. 제가 기사님에게 몇 배는 더 감사를 드려야 하죠. 세상에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택시비만 받아도 충분한데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고
그 힘든 산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처음 보는 노인네를 얻고 오르내려 주기까지 하다니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 내 죽어서도 기사님이 내게 준 그 따뜻한 마음씨, 친절, 절대 잊지 않으리다. 아닙니다, 할머니. 아니긴요. 기사님 부모님이 정말 착한 아들을 낳으셨네요. 어머님이 혼자 아드님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기사님이 실패자라고 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번 꼬꾸라지지도 못해본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겠어요? 오래 살고 보니 잘 산다는 건 넘어졌다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휘청거리고 어딘갈 지탱할지언정 다시 두 발로 온전하게 일어서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요. 애써 훌륭하게 키워놓은 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죽어서도 눈을 편히 감지 못하실 겁니다. 그게 진정한 불효지요. 알았지요? 할머니의 말에 결국 전 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셨죠. 울지 마요, 젊은 양반. 힘내고 분명 기사님의 과거가 기사님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거예요. 오래 산 늙은이 말이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봐요. 제가 할머니께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정 위로를 받은 건 저였더군요. 저는 그렇게 할머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나중에 눈물을 그치고 나니 희한하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다시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께 치료받으셔도 살 가망이 전혀 없으신 건지 여쭈었어요. 글쎄요. 사실 난 여기서 최소한의 처치만 받고 있지 치료는 받고 있질 않아요. 내가 거부했거든. 낫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나는 더 이상 억지로 생을 연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 남편하고 아들이 너무너무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들에게 다녀온 겁니다. 그러니 기사님, 이 늙은이 대신 앞으로 힘내서 잘 사세요. 아셨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차를 돌려 나오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지만 어쩌겠어요. 안지 이틀밖에 안 된 제가 뭐라고 지친 할머니께 치료를 받아보시라 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머니와의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뒤 할머니가 제게 다시 연락을 하셨더군요. 안 그래도 할머니가 마음에 걸렸던 전 당장에 할머니께로 달려갔죠. 그렇게 인사를 해놓고 내가 참 민망하네. 근데 그날 이후로 기사님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 싶어서 불렀다오. 병원에서 말동무할 사람도 없고 바쁜 사람 불러내서 미안해요. 내가 택시비랑 여기 머무는 시간만큼의 일당은 꼭 드릴게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라뇨. 저도 안 그래도 할머니가 무척 걱정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죠.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제게 저런 말까지 하셨을까요? 다행히 할머니껜 저와 함께한 마지막 여행이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저를 저렇게 다시 찾으셨겠죠. 할머니, 그리고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아들뻘이라면서요. 계속 존대하시는 것 제가 듣기 불편해서 그래요. 알았네.
그럼 그럴까? 그날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여보, 할머니께 기댈 자식도 이제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해드리면 안 될까? 아무래도 할머니하고 나랑은 무슨 인연이 있어도 있는 것 같아. 아내는 제 말에 아주 흔쾌히 찬성하더군요.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할머니를 자주 뵈러 갔고 할머니는 그런 아내를 보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내 또한 제 어머니께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께 친딸처럼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아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떠올라 남 같지 않게 느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린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할머니를 찾아뵙고 저희 부부와 할머니의 관계는 돈독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할머니의 몸을 자꾸만 노쇠하게 만들었고 할머니께선 날이 갈수록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주셔서 저는 할머니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정장을 입은 웬 남자 한 명과 대화를 주고받고 계시더군요. 아, 자네 왔나? 인사하게. 이분은 내 변호사야.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강연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조호성입니다. 왜 변호사와 있는 자리에 저를 불렀나 싶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제가 유언장에 대한 공증인이 되어주길 바라시더군요. 그런데 그 유언장의 내용이라는 게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지고 계셨던 집과 가게를 모두 처분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할머니의 수중에 있던 돈이 무려 9억 정도 되는 거금이더군요. 재산의 액수만 해도 놀라웠는데 이어진 내용은 정말 저를 더 기함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께선 가지고 계신 9억 중 8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남은 1억을 제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을 유언장에 작성하신 거였죠.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할머니 유산을 제게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뭔가를 바라고 할머니를 찾아뵀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전부 기부하세요. 차라리 좋은 일에 쓰시라고요. 이러시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저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제게 절절한 말투로 부탁하셨어요. 아니야. 처음엔 나도 전부 기부하려고 했어. 물려줄 자식도 없고. 그런데 내가 말년에 다 죽어가던 내게 3개월 동안 사는 낙을 알려준 자네와 자네 아내에게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네. 어떻게든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늙은이의 부탁이니 그냥 받아주게. 망한 사업 때문에 자네 집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 마음 같아선 더 도와주고 싶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이 생기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처음 생각했던 목표나 마음가짐을 잃고 말이야. 돈이라는 게 그렇네. 중요하면서도 위험하지. 아주 왼수야, 왼수. 비록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 받고 열심히 살아. 이 돈이 자네가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나는 더 바랄 것 없이 기쁘게 갈 수 있을 거야.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부모 같은 마음으로 제게 할머니가 해주신 진심 어린 조언에 저는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할머니는 그런 제 머리를 웃으며 쓰다듬어 주셨고요. 이후 할머니는 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머니를 2번 보내는 듯한 아픔이었죠. 비록 3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께선 제게
돈뿐이 아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할머니의 장례는 저와 아내가 치러드렸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아주 조용한 장례식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께서 가시는 길에 너무 많이 슬퍼하진 않으셨길 바랍니다. 3개월 동안이나마 아들과 딸이었던 저와 아내가 곁을 지켜드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곁에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린 할머니 아들의 납골함 옆에 화장된 할머니의 유골을 안치시켜드렸고요. 이후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돈은 제게는 희망의 생명줄이 되어주었어요. 어렵던 저희 집안과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양분이 되어준 거죠. 마치 할머니가 3개월간 제게 건네주신 위로와 응원들처럼 말이에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도 아니면 자식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직 누구도 잃지 않고 평온한 삶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후에 저처럼 후회와 고통의 늪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가족을 찾아가 한 번이라도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이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다들 여름철 감기 조심하시고 매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